메르키아데스의 양피지에서 시작하여 니그로만타의 침대에서 끝나는 세계에서 살고 있는 아우렐리아노는 자신의 내성적인 성격을 고치는데 비현실감을 주는 사창구를 이용하기로 했다. 그가 사창구를 빈번하게 드나들면서 행위가 절정에 이를 즈음이면 반드시 포주가 방으로 들어와 그들의 사랑법에 대해 이러쿵 저러쿵 잔소리를 해댔기 때문이었다. 결국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는 외부의 시선 따위는 신경 쓰지 않게 되었고 어느 날 밤에는 다른 날과 달리 흥분이 고조된 그가 옷을 홀랑 벗고는 엄청나게 큰 자기의 성기 위에 맥주병을 올려놓고 온 집안을 돌아다니기도 했다. 이때부터 그와 친구들은 태연하게 터무니없는 짓을 저지르곤 했지만 보주는 언제나 그렇듯이 결코 끝이 나지 않는 것 같은 미소를 머금고만 있었다. 집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할 셈으로 헤르만이 불을 지르려고 할 때도 알폰소가 앵무새의 목을 비틀어 닭고기 스프가 끓고 있는 솥 안으로 집어던졌을 때도 그녀는 그 모든 것이 비현실의 세계라니 믿는 태도였다. 아우렐리아노는 4명의 친구들과 똑같은 비중으로 애정과 신의를 나누고 있다고 생각하며 그들 모두를 한 사람인 것처럼 느끼기도 했으나 사실은 그들 중에서도 가브리엘과 더욱 각별한 사이였다. 이와 같은 긴밀한 관계는 어느 날 밤 그가 아우렐리아노 부엔디아 대령의 이야기를 했을 때 그건 꾸며낸 얘기라고 놀려대던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가브리엘만은 그 말을 믿어주면서부터 비롯된 것이었다. 평소에는 남의 얘기에 끼어들지 않는 여자 포주까지도 여자다운 수다를 떨며 그동안 아우렐리아노 부엔디아 대령이라는 사람의 소문을 여러 차례 듣기는 했지만 그것은 모두 정부가 자유파 사람들을 제거하기 위한 핑곗거리로 지어낸 얘기일 뿐이라고 열을 올렸다. 그러나 가브리엘만은 아우렐리아노 부엔디아 대령이 실존 인물이었다는 사실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 그의 증조부는 다름 아닌 아우렐리아노 부엔디아 대령의 전우이자 유일한 친구인 헤리넬도 마르케스 대령이었던 것이다. 사람들의 건망증과 관계된 얘기일수록 반론이 심했는데 노무자 학살 사건의 경우에 특히 그랬다. 아우렐리아노가 그 얘기를 꺼내기만 하면 포주는 물론이고 그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까지도 역에 모인 노무자들의 학살이나 시체를 가득 실은 200냥이나 되는 기차 이야기는 모두 꾸며낸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그들은 나아가 법원에 보관된 증거물이나 국민학교 교과서에 실려있는 바로는 마콘도의 바나나 회사가 존재했다는 얘기도 낭설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아우렐리아노와 가브리엘은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사실에 기초한 동료애로서 더욱 관계를 공고히 하게 되었다. 모든 사람의 뇌리에서 깨끗이 사라진 이 역사적인 사건들은 두 사람에게 큰 영향을 끼쳐 추억과 향수만을 남기고 있는 이 세계에서 외로운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다. 가브리엘은 정해놓은 곳이 형편에 따라
아무 곳에나 정해져 온 것 없이 잠을 잤다. 아우렐리아노는 여러 차례에 걸쳐 은세공 작업실을 그에게 잠자리로 제공했으나 그는 새벽까지 집안을 돌아다니는 유령들의 발작 소리에 불안을 느껴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곤 하였다. 그는 결국 가브리엘을 니그로만타에게 부탁했으며 그녀는 손님이 없어 시간이 빌 때면 그를 자기 침실로 불러들여 재미를 보고는 아우렐리아노에게 외삼으로 봉사한 횟수만큼 금이 그어져 있는 문 틈에 조금 떨어진 자리에 가브리엘의 표시를 엄지손톱으로 그려놓았다. 무질서한 생활의 와중에서도 카탈로니아 학자의 권유를 받아들인 그들 친구들은 영원히 기록될 만한 뜻있는 일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다짐했다. 고전을 강의한 바 있는 교수로서의 경험과 서점에 가득 들어찬 고귀한 서적에서 많은 지혜를 얻은 카탈로니아 학자는 아무도 국민학교 이상은 진학하려 하지 않는 이 마을에서 그들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인간다운 삶인지를 깨우치려고 부단히 노력했다. 새로이 눈뜨게 된 우정의 매력에 흠뻑 빠졌고 페르난다가 고집스럽게 금지시켰던 바깥 세상의 여러 가지 자극적인 경험을 겪은 아우렐리아노는 양피지 원고에 적힌 암호 같은 문자가 막 어떤 예언을 드러내기 시작했을 때 그것의 해독 작업을 중단하고 말았다. 그러나 그는 뒤늦게나마 창녀집에 드나드는 일을 포기하지 않고서도 일을 할 충분한 시간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는 메르키아데스의 방으로 돌아와 최후의 해답을 얻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정열을 불태우겠노라고 다짐했다. 이 무렵 가스통은 비행기의 도착을 기다리느라고 온 정신이 그 일에 쏠려 있었다. 적적해진 아마란타 우르슬라는 어느 날 아침 그의 방의 모습을 드러냈다. 안녕 식인종. 아마란타 우르슬라가 짓궂게 말했다. 다시 너희 동굴로 돌아왔구나. 자신이 디자인하여 만든 옷을 입고 역시 자신이 직접 만든 청업뼈로 이루어진 길다란 목걸이를 걸고 있는 그녀의 모습은 몹시 매혹적이었다. 남편의 충직함을 믿고 그의 목에 올가맨 비단 밧줄을 풀어준 그녀는 집으로 돌아온 이후 처음으로 한가한 시간을 맞이하고 있었다. 아우렐리아노는 고개를 돌리지 않고서도 그녀가 곁에 와 있다는 것을 알았다. 아마란타 우르슬라는 가까이 다가와 뼈마디가 엇갈리는 소리를 아우렐리아노가 들을 수 있을 만큼 생생히 울리며 책상 위에 팔굽을 짚고서 흥미있다는 듯 양피지 원고를 들여다보았다. 아우렐리아노는 자꾸만 아득해지는 정신을 추스리고 꺼져가는 목소리를 건져 올리려고 버둥거렸으며 그를 내팽개치려는 순간과 뿌옇게 먼지가 되어 사라지려는 기억들을 필사적으로 붙들었다. 그는 아마란타 우르슬라에게 산스크리트어에서 나타내는 운명을 얘기하고 종이에 숨어있는 글자를 역광에 비추어 읽어낼 수 있듯이 시간을 통해 미래를 앞당겨 볼 수 있는 과학적 가능성과 쉽게 풀리지 않는 암호 속의 예언을 알아내야 할 필요성, 노스트라다무스의 세기와 성 밀라누스가 예언한 대로 붕괴된 칸타브라에 대한 얘기를 주절주절 늘어놓았다. 아우렐리아노는 얘기를 계속하는 동안 태어났을 때부터 잠재되어 있던 충동이 시키는 대로 자기의 손을 그녀의 손 위에 포개었다. 이렇게 하면 자기가 내내 궁금하게 여겼던 불안의 정체가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자 아마란타 우르슬라는 그가 어렸을 때 자주 그랬던 것처럼 스스럼 없이 그의 집게손가락을 쥐고서 그가 얘기하는 동안 계속 만지작거렸다. 그들은 그렇게 아무 느낌도 전해주지 않는 집게손가락으로 연결된 채 한참을 보냈다. 그러다가 갑자기 그녀는 잠깐 졸다 깨어난 듯이 손으로 이마를 쳤다. 아참, 개미떼. 아마란타 우르슬라는 그렇게 소리치고 나서 양피지 원고는 벌써 잊어버렸다는 듯이 춤추는 걸음으로 문으로 가서 그녀가 브레셀로 떠나는 날 오후에 아버지를 향해 작별 인사를 했던 것처럼 아우렐리아노에게 손으로 키스를 보냈다. 그 얘기는 나중에 다시 듣기로 하자. 오늘 개미굴에 햇가루를 뿌리는 날인데 깜빡 잊어버렸지 뭐니. 그 후로도 아마란타 우르슬라는 그의 방 가까이 올 일이 있을 때면 잠시 들러 남편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동안 잠깐씩 앉아 있곤 했다. 그녀의 이 같은 변화에 용기를 얻은 아우렐리아노는 그녀가 돌아온 뒤부터 줄곧 동떨어져 있었던 그들 부부와의 식사 시간에 같이 어울릴 수 있게 되었다. 가스통은 몹시 기뻐했다. 그는 식사를 마친 뒤 1시간이 넘도록 아우렐리아노와 잡담을 나누며 자기의 동업자가 사기를 치고 있다는 불평을 늘어놓았다. 동업자들은 처음의 약속대로 비행기를 배편에 실어 보냈다는 편지를 보내왔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그 배는 오지 않았으며 선박회사에서는 카리브해 해안으로 운항하는 배에는 그런 화물이 실리지 않았으므로 배가 그곳에 정박할 이유가 없다는 해답을 보내왔다고 했다. 그런데도 동업자들은 분명히 물건을 보냈다고 주장하면서 오히려 가스통이 자기들을 속이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까지 하더라는 것이었다. 편지만으로는 그들 사이에 불신만 점점 키우게 되는 격이라고 판단한 가스통은 평지왕래를 중단했으며 자신이 브레셀로 가서 사정을 파악하고 직접 비행기를 가져오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마란타 우르슬라가 남편을 잃게 된 한이 있어도 절대로 마콘도를 떠나지 않겠다고 단호히 선언하자 그의 계획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아우렐리아는 처음에 가스통이 자전거나 타고 돌아다니기를 좋아하는 멍청이라고 생각하여 일종의 동정심을 느꼈었다. 그 뒤로 사장가를 드나들며 남자의 본성을 깊이 깨우치게 된 그는 가스통의 온순함이 지나치게 정욕에 집착하기 때문이라는 나름대로의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가스통을 좀 더 알게 된 뒤에는 그의 본성이 겉으로 드러난 온순함과는 정반대의 것이라는 점을 깨닫고는 가스통이 비행기 사업을 벌이겠다고 한 일이 연극에 불과할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갖게 되었다. 결국 아우렐리아노가 파악한 가스통은 그의 생각처럼 전혀 바보가 아니며 그와는 반대로 강인한 의지와 인내심과 영리함을 지닌 사람이었다. 아우렐리아노는 그가 아마란타 우르슬라의 말이라면 무엇이든 동의하는 순진함을 보여 그녀가 의심하지 않도록 하고서 아내가 제풀에 지쳐 두 손 들기를 기다리는 지능범이라는 생각을 했다. 아내가 순진한 척하는 자신의 거미줄에 얽혀들어 이곳에서는 어떤 희망도 찾아볼 수 없다는 자포자기적 심정이 되어 유럽으로 돌아가자고 손수 짐을 꾸릴 날을 기다리며 아내가 자기에게 굴복하는 그 순간까지 느긋하게 버티고 있다고 판단했던 것이었다. 이쯤 되자 가스통에게 향하던 동정심은 아우렐리아노의 가슴속에 증오로 바뀌었다. 아우렐리아노는 가스통의 행동이 너무 가증스럽고 교묘하다고 생각했으므로 아마란타 우르슬라에게 일러주어야 하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아마란타 우르슬라는 그의 터무니없는 의심을 코웃음으로 넘겨버리며 그의 가슴속에
불타오르는 뜨거운 사랑과 질투와 불안 따위는 조금도 알아주지 않았다. 그녀는 아우렐리아노가 자신에게 보인 행동이 핏줄로서의 애정 그 이상의 어떤 것이라는 생각을 추호도 해본 적이 없었던 것이다. 어느 날 복숭아 통조림을 따던 아마란타 우르술라가 손가락을 다치자 아우렐리아노가 재빨리 달려가 정신나간 사람처럼 열심히 손가락에 피를 빨아대는 것을 보고 그녀는 소름이 끼쳤다. 아우렐리아노! 그녀는 당황하며 웃음을 터뜨렸다. 너는 훌륭한 박쥐치고는 의심이 많구나. 아우렐리아노는 더 이상 자신을 통제하지 못했다. 그는 그녀의 상처난 손에 키스를 퍼부으며 가슴의 깊은 곳을 드러내고는 고통으로 갈갈이 찢어진 창자를 끄집어내서 고뇌의 피를 빨며 자라는 기생충을 내보였다. 그는 한밤중에 잠을 깨어 외로움과 슬픔으로 눈물을 흘렸던 일, 그리고 목욕탕에 널어놓은 그녀의 속옷을 보며 몸부림친 일을 아마란타 우르슬레에게 고백했다. 그는 어느 날인가는 니그로만타에게 고양이 같은 소리로 가스통 하고 속삭여 달라고 부탁했으며 또한 사창골로 가서 창녀의 몸에 뿌리고 그녀의 채취인 양 맡아보려고 그녀의 향수병을 훔쳐난 이야기도 했다. 그의 걷잡을 수 없는 격정에 깜짝 놀란 아마란타 우르술라는 손가락 상처의 아픔이나 그에 대한 연민 따위는 순식간에 날려버리고 손가락들을 조개처럼 움켜쥐더니 마침내 에메랄드나 토팔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렸다. 바보 같은 놈. 그녀는 침을 뱉듯이 소리쳤다. 나는 벨기에로 가는 첫 번째 배를 타고 떠나겠어. 어느 날 오후 카탈로니아 학자의 서점으로 뛰어들어온 알바로는 자기가 찾아낸 동물원과 같은 창녀의 집에 대해 큰 소리로 떠들었다. 그 집의 이름은 황금동자라는 이름을 지닌 넓디 넓은 노천 살롱이었으며 그곳에는 200마리가 넘는 해오라기가 귀청이 터질 듯 큰 소리로 울면서 시간을 알려준다고 했다. 그리고 댄스홀을 에워싼 철망 내부에는 아마존 원산의 동백나무가 심어져 있으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색깔의 해오라기, 돼지처럼 살이 오른 악어, 꼬리가 12개나 달린 방울뱀, 그리고 조그만 인공호수에는 금빛을 내는 거북이 살고 있다고 했다. 그곳에는 또 먹이를 얻어먹고자 수컷 노릇을 하는 하얀 개도 있다고 했다. 그곳의 분위기는 새로 단장한 것 같은 소박하고 풋풋한 느낌을 자아냈고 시대에 뒤떨어진 추궁기와 빨갛게 핀 꽃을 사이에 두고 우두커니 앉아 손님을 기다리는 혼혈의 처녀들은 천국에서 베풀어지는 온갖 사랑의 기교를 터득하고 있는 듯이 보였다. 그들이 이 환상의 온실을 처음으로 찾아간 날 밤에 문간의 흔들의자에 앉아 들고 나는 사람들을 지켜보고 있던 조용하고 위험있는 노파는 안으로 들어서는 5 청년들 가운데서 갸냘프고 누런 얼굴빛을 한 사나이를 보고 시간이 뒤로 거슬러 흐르는 듯한 느낌에 사로잡혔다. 타타르인처럼 광대뼈가 튀어나온 그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고독의 흔적을 얼굴에 담고 있었다. 오 하나님, 그녀는 한숨을 내쉬었다. 아우렐리아노. 그녀는 전쟁이 터지기 훨씬 전 아우렐리아노 부엔디아 대령이 영광과 고독과 환멸로 인한 망각을 체험하기 오래전 자기의 침실로 찾아와 잠자리를 같이 하자고
그의 일생 중 맨 처음 명령을 내린 그날 새벽, 등불 아래 서 있던 대령을 다시 만난 것 같은 느낌이 들었던 것이다. 노파는 바로 필라르 테르네라였다. 그녀는 여러 해 전에 145살이 되었는데 그때부터는 나이를 헤아리는 따위의 귀찮은 일은 집어치우고 카드점이 예언하는 고뇌에 찬 미래, 미리 확실하게 제시되어 있어 살아버린 것과 진비 없는 삶을 영위하며 정지된 추억의 한 부분처럼 여생을 보내고 있었다. 그날 밤부터 아우렐리아노는 알지 못했던 고조 할머니의 동정과 이해 속에서 안식처를 구했다. 그녀는 등나무 흔들의자에 앉아 지나간 과거의 기억을 더듬으며 부엔디아 집안의 흥망성쇠와 이제는 잊혀진 번영했던 시절의 마콘드에 대해 얘기해 주었다. 그 사이 알바로는 시끄러운 웃음소리로 악어들을 놀래주며 놀고 있었고, 알폰소는 지난 주일에 찾아온 행동이 점잖지 못한 4명의 손님이 헤오라기에게 누나를 쪼였다는 거짓말을 지어내 퍼뜨리고 다녔다. 그리고 가브리엘은 밀수꾼을 애인으로 둔 혼혈 여자의 방에서 지냈다. 그녀의 애인은 오리노코 강 건너에 있는 감옥에 수감되어 있었는데 국경 수비대에게 붙잡혀 그가 삼켜버린 다이아몬드를 똥과 함께 배설할 때까지 변기에 앉아 있으라는 명령 끝에 수감되고 말았다고 했다. 이 풍부한 모성애를 지닌 여주인이 운영하는 근사한 창녀집이야말로 아우렐리아노가 오랫동안 은들 생활 중에 꿈꿔오던 세계였다. 그는 이곳에서 마음이 더없이 평온했고 참다운 얘기를 나눌 수 있는 벗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날 오후 아마란타 우르슬라가 그의 환상을 망가뜨렸을 때도 다른 도피처가 필요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그는 가슴을 짓누르는 커다란 응어리를 누구에게 속 시원히 하소연이라도 하여 풀어버리고 싶었으나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고작 필라르 테르네라의 무릎에 얼굴을 파묻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한없이 우는 것이었다. 그녀는 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그가 실컷 울도록 내버려 두었다. 그가 비록 사랑의 아픔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고백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녀는 그의 눈물이 한 남자의 일생에 무슨 의미를 지니는가를 뚜렷이 알고 있었다. 이제 됐다 얘야. 그녀가 위로의 말을 건넸다. 이제 내게 말해보렴. 그 여자가 누구인지를. 아우렐리아노가 그녀의 이름을 대자 필라르 테르네라는 정신없이 웃어댔다. 그 옛날 비둘기를 쫓던 그녀의 우렁찬 울음소리는 이제 비둘기 울음소리 비슷하게 변해 있었다. 그녀는 100년에 걸친 카드전과 인생의 경험에 의해 부엔디아 집안의 역사가 되풀이해서 돌아가는 톱니바퀴와 같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회전축이 닳아 없어지기 전에는 영원히 굴러갈 수레바퀴와 같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부엔디아 집안 식구들의 마음은 거울을 들여다보듯 훤히 읽어낼 수 있었다. 걱정하지 말거라. 그녀는 미소로써 얘기했다. 그 여자가 지금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녀는 너를 기다리고 있단다. 아마란타 우르슬라가 목욕탕에서 나온 시간은 오후 4시 반이었다. 아우렐리아노는 그녀가 목욕 가운을 입고 수건을 머리에 터번처럼 말고 그의 방 앞으로 지나가는 모습을 보았다. 그는 취한 듯이 비틀거리며 발소리를 죽이고 그녀의 뒤를 따라가서
그녀가 목욕 가운을 막 벗으려는 순간 그들 부부가 사용하는 침실로 들어섰다. 그녀는 깜짝 놀라 벗으려던 가운의 앞자락을 염했다. 그는 말없이 문이 살짝 열려있는 옆방을 손으로 가리켰다. 아우렐리아노는 그 방에서 가스통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어서 나가지 못해? 그녀가 나지막히 속삭였다. 아우렐리아노는 싱금 미소를 지어 보이고는 베고니아 화분을 안듯이 그녀를 번쩍 안아 침대에 눕혔다. 그리고는 그녀가 반항할 틈을 주지 않고 목욕 가운을 잡아챘다. 그는 어두컴컴한 자기의 방에서 상상했던 그녀의 살갗과 솜털이 덮인 육체의 곡선과 감춰져 있던 검은 점들을 방금 전에 목욕을 끝낸 그녀의 나체에서 음미했다. 아마란타 우르슬라는 매끄럽고 탄력 있는 향기로운 몸을 뒤틀면서 현명한 여자답게 기지를 발휘해 자신의 몸을 지키려고 애를 썼다. 그녀는 무릎으로 그의 아랫배를 걷어차거나 손톱으로 그의 얼굴을 핥히려 들었다. 그러면서도 두 사람은 열린 창문으로 4월의 노을을 바라보는 사람들처럼 숨소리를 죽이려고 조심했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것처럼 무섭게 다투었지만 그들의 공격과 방어는 직접적인 날카로움을 드러내지 않고 있어서 폭력적이라고 할 수 없는 싸움일 뿐이었다. 그들의 동작이 느릿느릿하고 조심스럽고 엄숙했기 때문에 그들의 싸움은 베고니아가 피어나고 옆방의 가스통이 비행기에 대한 생각을 잊어버릴 만큼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들의 행동은 지금까지 서로 적대관계에 있던 애인들이 어항의 물밑에서 화해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격렬하면서도 하나의 의식을 치르는 듯이 행해지고 있는 다툼의 와중에서도 아마란타 우르슬라는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지나치게 조심하고 있는 자신을 느끼며 이러한 침묵이 오히려 그들이 내야 할 싸움 소리보다 더 남편의 의심을 자아낼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했다. 그녀는 입술을 다문 채 웃음소리를 흘렸다. 여전히 싸움은 계속되었지만 상대를 물어뜯어도 가볍게 물어뜯었으며 점차 격렬한 반항의 몸짓은 가라앉았다. 그들은 마침내 자신들이 적으로서가 아니라 공범자로서의 느낌에 젖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들의 다툼은 흔히 있는 M으로 바뀌었고 공격은 포옹으로 변했다. 아마란타 우르슬라는 장난 어린 동작으로 갑자기 반항을 멈추었다. 이어서 자기가 하고 있는 행동이 어떤 결과를 낳을 것인가에 생각이 미치자 깜짝 놀라며 다시 자세를 가다듬으려 했으나 때는 이미 늦어 있었다. 무시무시한 전율이 몸의 한가운데를 관통하자 그녀는 더 이상 꼼짝할 수가 없었다. 그녀는 반항의 의지를 깨끗이 체념하고 마치 팽개쳐진 것처럼 그 자리에 가만히 누워 죽음의 너머에서 들려오는 오렌지빛 피리 소리와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세계의 비밀을 알고 싶다는 뜨거운 욕망에 사로잡혔다. 그녀는 몸속을 흐르는 전율이 고양이 울음 같은 소리로 터져 나오려고 하자 수건을 끌어당겨 자신의 입을 틀어 막았다.